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시험제도, 과거제도라고 하죠. 조선시대 대표적인 인재 선발 시험이 과거제도입니다. 이번 주에 강의할 주제가 전반적으로 조선시대의 모든 교육제도와 공부의 성격에 영향을 미쳤던 과거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게 되겠는데, 앞에 있는 그림은 조선시대 과거 제도를 실제로 재현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내용입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는 많은 수험생들이,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많은 수험생들이 몰렸기 때문에 항상 과거 시험장이 복잡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과거 시험 장소를 중앙에서, 서울에서 칠 때에는 지정한 성균관이나 혹은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을 치기도 하고, 지방에서 과거 시험을 지방에 있는 선비들이 1차적으로 지방에서 시험을 보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서 시험을 칠 때, 1차 시험을 칠 때에는 각 지방의 중심 도시에서 돌아가면서 시험을 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복잡한 과거 제도를 오늘 강의를 전반적으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또 전체적으로 과거 제도의 윤곽을 이해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략적으로 과거 시험의 윤곽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과거 시험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 먼저 과거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제도는 인재를 선발하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 국가 시험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체제가 확립되면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에도 인재를 선발하는 독서 제도라든지, 혹은 독서의 등급에 따라서 인재를 선발하는 독서 3품과 이런 신라의 제도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과거가 시험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로 정착이 되게 된 것은 고려시대에 와서 과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 해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와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뽑아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어떤 의미를, 사회적인 의미도 있고 교육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이 아니면 어떻게 필요한, 국가에서 필요로 한 인재를 선발해서 쓸 수 있을까? 시험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는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이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그렇다면 시험이 아니면 어떤 방식일까? 시험이 아니면 대체적으로 보면 혈연이나 혹은 집안, 가문, 혹은 귀족, 왕족, 이와 같은 집안과 혈연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어떤 인재를 선발하게 되고, 또한 필요한 요직에 혈연과 혹은 집안을 중심으로 해서 뽑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가문 중심 혹은 혈연 중심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인재를 선발하는데 시험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거죠. 이제는 물론 초기 과거 시험을 칠 때에는 집안도 중요하고 혈연도 중요했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개인의 시험 성적, 개인의 시험 실력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회가 전반적으로 바뀌게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시험제도, 인재선발제도, 과거,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중요한 시험인 과거제도, 과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을까?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볼 때 과거의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면, 첫 번째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시험 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죠. 먼저 문과라고 하는 과거 중에서 문과는 다른 말로 주로 그 시험 치는 내용이 인문 혹은 역사, 문학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치기 때문에 문과라고 합니다. 이 문과에는 큰 과거라고 할 수 있는 대과가 있고 또 작은 과거라고 할 수 있는 소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문과입니다. 인문 내용이죠. 인문, 역사, 문학 이와 같은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 그것이 문과. 그 문과에는 세부적으로 대과와 소과가 있다. 대과와 소과는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문 내용이 아닌 문과, 군사학이겠죠. 군사학과 혹은 군사기술, 무학, 무술, 말을 타거나 활을 쏘거나 이와 같은 무술, 그 다음에 무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적인 어떤 테스트를 시험 치는 것, 이런 무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손자병법이나 무경, 칠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군사기술과 관련된 이론 서적이죠. 그래서 무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잡과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국가 실무적 기술에 해당되는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을 잡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이 잡과 이렇게 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험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종류가 기술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다, 이런 뜻으로 잡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과, 의과, 음양과, 율과 이런 것들이죠. 천문을 다루는 기술 혹은 의학, 그 다음에 법률학,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다루는 데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해서 선발하는 이러한 어떤 과거, 이렇게 세 가지가 내용에 따라서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조선시대의 경우에 양반들, 흔히 말하는 양반 관료 집안에서는, 관료 집안의 후손들은 주로 문과 아니면 무과, 이 두 가지 양과에 시험을 치는 경우가 많았고, 양반들은, 흔히 말하는 양반들은 잡과 시험에는 잘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특수한 경우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잡과에는 응시하지 않았어요. 양반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개의 반이잖아요. 두 개의 반이 양반인데 하나는 문반입니다. 문과 출신자들에 해당되는 것을 문반이라고 하죠. 문과 출신자들의 관리들을 문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과, 군사기술에 통해서 선발되어서 관직 생활하는 사람을 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반과 무반 두 개의 반을 합쳐서 양반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문과 아니면 무과입니다. 잡과는 양반을 증명하는, 양반을 증거하는 어떤 과거 시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문무과, 양과라고 하죠. 여기 출신자들을 양반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험을 내용별로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을 치는 시기에 따라서 내용 문제가 아니라 언제 시험을 치느냐, 시험을 치는 시기에 따라서 과거를 또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조선시대에 정기적으로 과거를 시험을 칠 때 어떤 시기에 시험을 쳤느냐 하면, 정기적인 시험은 매년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3년마다 한 번씩 시험을 쳤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치는 시험을 식년시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떨어지면 다시 2년 지난 후 3년째 되어야 시험을 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3년마다 시험을 칩니다. 그것을 정기적인 시험입니다. 식년시는 곧 정기시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기적인 정해진 시기에 시험을 치는 식년시 이외에 수시로 특별한 경우의 사건에 따라서 시험을 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3년마다 시험을 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국가의 경사가 있거나 특별한 사건이 있거나 이러할 경우에는 특별시험을, 특별과거시험을 칩니다. 예를 들면 왕실에 무슨 좋은 일이 있었다, 뭐 공주가 태어났다, 아니면 왕자가 태어났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왕실의 경사가 곧 국가의 경사라 이렇게 해서 특별히 이 시험을 치게 됩니다. 식년시와 관계없이 시험을 치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도 특별한 시험을 치는 것이 있죠. 알성시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성균관에 가서 성인을 배알하고, 그래서 알성입니다. 성인을 배알하고 참배하고 그때 시험을 치는 것도 알성시, 특별시험이죠. 정시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특별한 시기에 따라서 수시로 시험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시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전반적으로 보면 원래는 정기적으로는 3년마다 시험을 쳐야 되지만 각종 특별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매년 시험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험 횟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 매년 한 번씩 정도는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시험을 살펴볼 때 문과라고 했죠. 인문, 역사, 문학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교의 경전, 실력과 혹은 문학적 소양, 역사적인 어떤 실력 이와 같은 것들을 시험을 치는 것이 문과입니다. 그럼 특별히 조선시대에는 유교 중에서도 성리학적인 어떤 그 학문이 가장 중요한 학문이었고 공식적 학문이었기 때문에 이 문과 시험에서는 대체적으로 유교적이고 성리학적인 소양, 사상, 그 다음에 역사도 주로 중국 중심의 역사, 그리고 문학적인 어떤 실력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과 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문과는 소과와 대과가 나누어진다라고 했죠. 소과라고 하는 말은 뭐 작은 과거다 이런 뜻이고 대과는 크다, 큰 과거 이런 의미인데 이 소과와 대과의 관계나 혹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과입니다. 소과는 다른 말로는 사마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마시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생진과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생진과라고 하는 이유는 이 소과에 합격하게 되면 소과에 응시할 때 생원과 진사로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소과는 생원이냐 진사냐. 그래서 생원은 유교의 경전, 대표적으로 사서 오경의 내용을 시험을 쳐서 합격하게 되면 그 사람을 생원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 시험을 소과 중에서도 생원과라고 불러요. 그러면 진사는 뭐냐? 진사, 뭐 김진사, 이진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진사는 소과 중에서 주로 문장 실력, 문학적 작성, 문학적 실력으로 문장을 잘 작성하는 거예요. 시를 잘 짓거나 혹은 글을 잘 짓는 그 실력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발된 사람을 진사라고 불러요. 김진사, 이진사. 그러니까 생원과 진사가 둘 다 소과에 속하기는 하지만 생원은 유교의 경전, 그죠? 유교적인 한마디로 말하면 사상과 철학에 관련된 내용을 시험 치는 것이고 진사는 소과 중에서도 한문으로 문장을 작성하는 문학적 실력, 문장 작성력 이것을 판단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생원과 진사로 나뉘어져서 생진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과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소과는 첫 번째 1차 시험을 소과의 1차 시험을 초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소과와 대과가 서로 1차, 2차의 관계가 아니라 소과는 완전히 다른 과거 시험이고 대과는 완전히 다른 과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연계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과에 합격해야 대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과는 소과대로, 대과는 대과대로 구별된
과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소과의 초시 1차 시험은 소과의 1차 시험은 한성에 사는 한양에 살고 있는 유생들은 서울 한성에서 시험을 쳐서 200명을 1차에서 뽑습니다. 그 다음에 향시 있죠. 한성시 말고 향시는 향은 지방이라는 뜻이죠. 지방에서 치르는 1차 시험이죠. 그게 초시인데 그것은 각 도별로 조선시대 8도에 걸쳐서 각각 정해진 인원을 500명 선발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시험을 치느냐? 각 지방은 장소는 각 지방별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그 각 해당 도의 중요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과거 시험 장소를 정해서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경상도 같으면 대구에서도 시험을 쳤다가 때로는 안동에서 시험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뭐 현풍에서 시험을 치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경주에서 시험을 치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험을 친다라는 사실이죠. 지방에서 시험을 칠 때는 이 초시에는 인원 제한이 없이 일단 응시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니까 늦게 가면 좋은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가 되면 미리 며칠 전부터 각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시험 장소인 도시에 와가지고 숙소를 얻기 위해서 힘들게 숙소를 과거 시험장 가까운 곳에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 시험장이 멀면 응시하러 가기도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각 지방별로 지방에 있는 선비들은 지방에서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한양에 있는 유생들은 서울에서 시험을 쳐서 이제 1차 시험에서 각각 200명, 지방에서는 전체 500명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그럼 이 초시를 선발하는 소과 1차 시험인 초시를 선발하는 인원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그것을 보면 지역으로 볼 때 서울 한성에는 생원 200명, 진사 200명이죠. 경기도는 생원 60, 진사 60, 경상도는 생원 100, 진사 100 이런 형태로 인원이 지역별로 다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이 할당된 이유는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조선시대로 보면 향교의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학생 수의 정원이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 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명부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학생 수를 고려해서 이와 같이 이 초시, 소과의 초시 1차 선발 인원을 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나타나 있는 숫자가 지역별 차별이 아니라 학생 수, 등록된 학생 수에 따라서 인원을 정해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원 한성에서 200명,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500명 이렇게 다 뽑아서 진사 200명, 또 각 지역에서 진사 1차 시험 500명 이렇게 양과에 걸쳐서 뽑게 되면 자, 그럼 2차 시험을 쳐야 되겠죠. 1차 시험이 끝나고 선발 인원이 정해지게 되면 2차 시험을 칩니다. 2차 시험은 그 다음 해 바로 같은 해에 시험을 칠 수 없으니까 2차 시험을 복시라고 합니다. 복시. 자, 복시는 2차 시험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시험을 치느냐 하면 지방에서 복시는 치지 않습니다. 합격자들을 전부 다 그 다음에 1차 시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해에 서울로 한양으로 다 불러서 2차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명을 선발하느냐, 생원과 진사 각각 선발 인원은 갑 등급에 5명, 을 등급에 25명, 병 등급에 70명 이렇게 100명을 뽑게 되겠죠. 선발 인원. 그런데 생원 100명, 진사 100명 최종적으로 이렇게 뽑습니다. 생원도 갑, 을, 병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100명, 진사도 갑, 을, 병 나누어서 100명. 그래서 생원, 진사 합치면 소과의 최종적 합격자는 20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마다 계속해서 이 소과 시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응시한 전공 영역에 따라서 생원이 되기도 하고
또 진사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생원, 이생원, 김생원도 있고 김진사, 이진사, 박진사 이런 그런 명칭이 사극이나 혹은 역사 소설에 보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합격을 하게 되면 합격 축하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합격 증서가 있는데 합격한 증서를 백패라고 합니다. 백패. 속과에 합격한 합격 증서를 백패라고 하고 백패를 수여합니다. 명단을 작성을 하고 합격한 사람들은 한양 시내를 말을 타고 행진을 축하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한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합격한 사람의 대우는 생원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생원이다, 김진사다 이런 생원과 진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고 명단이 국가에서 작성해서 명단을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 조상들 중에서도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있으면 생원과 진사로 이름이 등록되어서 사마방목에 기록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마방목 중에서 대부분이 남아 있어서 검색을 하면 여러분들의 조상 이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 생원과 진사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바로 관리가 되어서 관직에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생원이 되고 진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하면 양반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신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증명이 되기 때문에 생원, 진사 시험, 속과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관직에는 나가지 않더라도 시험에는 응시해서 생원이나 진사가 되어야 양반임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속과 시험에도 합격하지 않고 그냥 양반이라고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양반인가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속과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이 속과 시험과 관련된 하나의 우리 과거 시험 자료를 한번 보면서 실제적으로 과거 시험 답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역사적인 방법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실제로 역사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할 때 자료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선시대 과거 시험 제도에서 우리가 궁금하다, 어떻게 시험이 이루어졌을까 이런 것을 알려고 하면 그냥 막 상상하거나 다른 사람이 연구한 결과물을 가지고 역사에 대한 어떤 것들을 탐구해 나간다면 그것은 직접적인 역사 공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 과거 시험? 그러면 과거 시험 자료를 찾아보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소과도 있고 대과도 있다고 하는데 소과에 어떤 자료가 있을까 막 찾다가 보니까 박물관이나 혹은 집안의 오래된 문서 더미 속에서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두루마리 문서 중에서 이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자, 이게 뭘까 막 찾다 보니까 한문으로 막 기록되어 있는 어떤 문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한문이나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 이 자료를 보고도 알 수가 없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찾긴 찾았는데 이 자료가 뭘까? 한문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되겠죠. 물어서 자기의 지식을 쌓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공부를 해서 보니까 오른쪽 맨 끝에 보면 진한 글씨로 한문으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생원시 3등 제1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일단 이 첫 번째 줄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이것이 생원 시험과 관련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생원 어디서 들어보았잖아요. 속과에 시험을 치는데 생원도 있고 진사도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 이것은 생원이다. 속과 생원 시험에 우리 조상 중에 누군가가 시험을 친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성적이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원시 3등 제1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원 시험과 속과 시험을 최종적으로 선발할 때 갑, 을, 병 이렇게 갑에 5명, 을에 25명, 병에 70명 이렇게 선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생원시 3등 굵은 글씨로 맨 앞에 3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70명 중에서 속하는 거고 70명 중에서 1인이니까 70명 중에서는 첫 번째다. 그러나 앞에 몇 명이 갑에 5명, 을에 25명 있으니까
앞에 30명이 있고 이 시험지는 생원시 중에서 31번째로 전체적으로 보면 3등급에서는 첫 번째,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31번째 시험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자료의 성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그러면 시험의 내용은 뭔가?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그 다음에 보면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게 보면 예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와 의에 대한 건데 이 예의에 대해서 성인이 말하기를 예와 악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문학적 시험이 아니라 성인이 예에 대해서 논의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실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거기에 대한 성인의 견해를 쓰면서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논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그 유교적 사상을 서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교와 유교의 사상, 유교의 사상에 관련된 시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와 악에 대한 유교 사상에 대한 문제로서 생원에 해당되는 내용을 시험 쳤다. 생원 시험이다. 소과 중에서 생원 시에 합격한 내용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시험지를 실제로 과거 시험 자료를 실제로 하면서 어떤 종류의 내용이 시험으로 나왔고 또 어떻게 등급을 결정했고 시험 답안지는 일정한 숫자에 일정한 글자 수에 따라 줄을 딱 맞추어서 그렇게 작성해야 된다. 그냥 마음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 좌우로 줄을 맞추어서 이와 같이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감점이 되고 불합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과와 관련된 소과 합격자에게 합격증을 주는데 그것을 합격증, 소과 합격한 사람의 합격증을 백패라고 했죠. 백패, 여기서 이제 백패라고 했는데 그럼 백패가 어떻게 생겨 먹은 건가? 그 백패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백패가 자료를 또 찾아보아야 되는 거죠. 그냥 백패가 있었다 이렇게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백패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막 찾아서 박물관이나 아니면 집안에 있는 문서 더미 속에서 백패를 찾아보니까 이와 같은 흰색에 적혀 있는 사람 이름과 여러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교지라고 제목이 적혀 있지만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유학 이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간에 보면 생원 3등 제 25인 입격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내용을 보아서 백패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유학은 여기 나와 있는 유학이라고 하는 글자 그 맨 앞에 보면 교지 다음에 유학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후영 사람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일단 이것을 백패라고 하는 이유는 흰색 종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백패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분석해 보면 맨 처음에 제목에 나오는 두 글자 그거는 교지인데 임금이 하사한다라는 뜻으로 그것은 교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교지 옆에 보면 이제 유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선 시대에 공부하는 사람들 학생의 이름을 학생을 일컬어서 유학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람 이름 이후영 그다음에 생원 3등제 이 성적이 나오죠. 합격자. 그다음 맨 마지막 줄에는 강희 12년 3월 초 7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나오고 생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언젠가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역사자료는 언젠가 연도 표기를 할 때 이것은 강희 12년 강희는 중국 청나라 황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안타까운 점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공식적 연대를 표시할 때 중국 황제의 연호를 사용해서
연대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역사에서 안타까운 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고종임금 아니면 무슨 우리나라 선조임금 몇 년, 뭐 이렇게 숙종임금 몇 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표시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공식적 문서는 중국 황제 연호, 특히 청나라 강희 황제 12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기록하는 문서에 나타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의 안타까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백패 속과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합격했을 때 받게 되는 백패라고 하는 겁니다. 백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홍패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홍패는 백패와는 달리 붉은색 바탕에 글을 쓰기 때문에 그것은 붉을 홍자, 한자로 보여 붉을 홍자 이렇게 해가지고 홍패 이렇게 하는데, 홍패 모양을 보면 내용은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색깔이 다르고, 또 백패는 속과 합격자에게 주는 데에 비해서 홍패는 대과 시험에 합격한, 좀 전에 과거 시험 문과 중에 속과가 있고 대과가 있다고 했죠. 그러나 이 두 개의 시험 완전히 별개의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금 과거 합격책 중에 백패, 왼쪽에 있는 것은 약간 흰색 바탕에 있죠. 이것은 백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약간 불그스름한 이와 같은 바탕 위에 써 있죠. 이것은 홍패.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백패는 속과 합격자에게 주는 합격증, 홍패는 대과 합격자에게 주는 합격증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과거시험 자료를 통해서 이제 대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